러시아에서의 사살부대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같은 우리 인민들을 죽여야 했으니까요. 가족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성국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7개월이 된 리성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요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심지어는 폭풍군단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조금씩 힘이 들더군요. 게다가 사살부대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건 정말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그 사살부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러시아에 얼마나 잔인한 형태로 군인들을 파병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용기내어 이야기하는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군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죠. 새로운 부대를 만들라는 지시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각국에서 여러 군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차출되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사살부대이죠. 그렇게 저희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훈련은 바로 사격 훈련이었어요. 그곳의 모든 군인들은 사격 실력이 일품이더군요. 알고 보니 그냥 차출된 것이 아니라 사격을 잘하는 이들이 뽑힌 것이었어요. 저 또한 저희 부대에서 사격으로 포상을 받기도 했었으니까요. 처음에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훈련을 지속했지만 결국 이 훈련을 왜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 군단과 다른 군인들이 탈영할 기미가 보이면 쏴 죽이는 것이 저희의 임무였던 것이죠. 저희 사살부대의 존재는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모든 군인들이 알고 있더군요. 전시에 탈영하는 병사들을 즉결 처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말입니다. 뒤통수나 심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관이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리성국 동무, 상관이 저를 부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이번 임무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회의실 탁자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위에 있는 문서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인력 배치 계획이었죠. 그 순간 제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동무가 이번에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요. 상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어요. 사살부대장이라는 직위를 제가 갖게 된 것이었죠.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임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이름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리성민, 바로 제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임져야 했던 동생, 부모님이 안 계신 후로 제가 친부모처럼 키워온 동생이었죠. 게다가 저희 동생이 김영복의 폭풍군단에 배속되어 있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폭풍군단의 평판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전선에 배치되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부대였으니까요.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폭풍군단이라니, 그것도 최전선이라니, 게다가 제가 제 동생을 죽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네, 알겠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대답뿐이었어요. 군복 아래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관은 이러한 제 표정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마치 독수리처럼 저를 쫓았어요. 동무의 동생도 이번 파병 명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의 말에 저는 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싹 마른 것 같았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동무의 충성심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던 거죠. 혹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던 걸까요? 며칠 전 동생이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 나 전선에 가게 될 것 같아." 그때 동생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두려움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임무 지침서에는 탈영 시도자 발생 즉시 현장 처분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그동안 많은 처분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만약 제 동생이 제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임무 수행에 문제는 없겠지요? 상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들리더군요. "네, 문제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주머니 속에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달아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찍은 첫 사진이었죠. 16살이었던 성민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진 속 동생의 순수한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군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인데, 동생도 그런 저를 보고 군인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저희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 동생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아니, 과연 지킬 수는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충성과 가족 사이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도 끝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에 앉았을 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제 권총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차가운 쇳덩어리가 제 동생을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가에 맺힌 성에가 녹아내리며 만드는 물방울이 마치 제 마음을 닮은 듯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배를 타고 러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매일은 정말로 끔찍했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드론이 날아다니고 귀를 찢는 폭격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전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전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인 이곳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던 산악전술이나 게릴라전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드론이 24시간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 은밀한 이동 같은 건 불가능했죠. 처음 드론 폭격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죽음과도 같았어요.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깊은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해들이 널려 있었죠. 구토가 났지만 이미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토해낼 것조차 없었어요. 전쟁은 그렇게 우리의 인간성마저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탈영병이 발생했습니다. 부관의 보고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6명의 신병들이라고 했죠. 모두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망원경을 들어 폭풍군단의 진지를 살폈어요. 하지만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함이 몰려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것이었죠.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전장은 마치 달표면 같았어요. 포탄 자국으로 뒤덮인 땅에는 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장비들, 반쯤 파괴된 전차들, 그리고 아무도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까지. 이것이 바로 이곳의 현실이었죠. 현재 위치는 파악됐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관은 지도를 펼쳐 탈영병들의 예상 도주 경로를 표시했죠? 지도 위의 위치 표시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절박할까? 대체 우리는 왜 서로를 죽여야 하는 걸까? 그렇게 이곳에 온 지 일주일 동안 저는 20명이 넘는 탈영병을 처분했습니다. 매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제 영혼의 일부가 함께 죽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눈빛이 계속 저를 따라다닙니다. 두려움, 절망, 그리고 때로는 체념? 그 모든 감정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어요. 밤이 되면 그들의 눈동자가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 호소하는 것 같은 그 눈빛들이 말이죠. 심지어 어제는 17살 병사를 처분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애원했어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세요. 하지만 전시의 탈영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애써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 아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그 아이는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거두어도 되는 걸까요? 형, 어젯밤에는 꿈에서 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수한 모습.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죠. 식은땀으로 젖은 군복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생이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또다시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권총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이 무게는 단순한 쇠의 무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빼앗은 목숨들의 무게, 그리고 앞으로 빼앗게 될 목숨들의 무게겠죠. 때로는 이 권총이 제 손을 붉게 태우는 것만 같아요. 마치 죄책감으로 인한 낙인처럼 말이죠.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입니다. 폭격으로 인한 연기와 먼지가 해를 가렸어요.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망원경으로 다시 한번 폭풍군단의 진지를 살폈습니다. 파괴된 건물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군인들의 움직임들이 보이지만 여전히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부대원들 준비시키겠습니다. 부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러 가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출동 준비를 하면서 문득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처분해야 할 탈영병 중에 동생이 있다면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벙커를 나서는 순간 또다시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소리는 이제 죽음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 드론은 우리를 찾아 하늘을 맴돌죠. 우리는 매일같이 숨어 다녀야 해요. 하늘의 눈을 피해서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금 다른 도망자들을 쫓으러 가고 있네요. 사냥꾼이면서 동시에 사냥감인 셈이죠.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통신병의 급박한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상위 동무 폭풍군단 제7중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벙커의 어둠 속에서 그의 창백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이미 다음 말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전멸했습니다. 순간 벙커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심장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신병의 손에 들린 보고서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새벽녘에 어둠을 뚫고 날아온 폭탄들에 의해 중대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해요. 전날 밤 제가 망원경으로 보았던 그 진지가 그곳에서 웃고 떠들던 병사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등을 굽혀 군화끈을 맬 때 제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벙커를 나서기도 전인데 이미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분화구만이 남은 땅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회색빛 연기가 땅을 기어다녔죠. 공기 중에는 탄살점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냄새는 코를 찌르고 목구멍으로 파고들어 제 위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인근 부대 병사들의 눈빛들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한 눈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전의도 희망도 없었어요.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멍하니 폭격 지점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또 어떤 병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고 있었죠. 이게 전쟁입니까? 한 어린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살장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우리는 전사가 아닌 그저 도살당하기를 기다리는 가축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병사의 어깨가 점점 흔들렸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린 나이였죠. 제 동생과 비슷한 또래였어요. 그때 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잡음 속에서 상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리성국 동무, 제8중대에서 대규모 탈영이 시작되었소.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제8중대는 동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사살부대를 투입하시오. 한 명도 놓치면 안 돼요. 상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상황이 이미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뜻이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 동생 성민이가 그 탈영병들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수한 얼굴이 말이죠. 그렇게 밤새도록 추적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도망자들의 흔적을 쫓았어요. 발자국, 부러진 나뭇가지, 흐트러진 흙,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필사적인 도주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매번 누군가의 형체가 보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동생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듯 불어왔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 우리는 첫 번째 탈영병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명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죠. 축 처진 어깨, 공포에 질린 눈빛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이 끝내고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병사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낡은 작은 수첩이었어요. 구겨지고 얼룩진 표지가 주인의 고단했던 나날들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죽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체 언제쯤 어머니를 뵐 수가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밥이 먹고 싶어요. 일기장을 읽는 내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마치 제 동생의 것과 비슷했거든요. 힘겹게 쓴 듯한 삐뚤어진 글자들, 그 사이사이에 묻어나는 절망감. 뒷장에는 가족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모두 그가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겠죠.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한 부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감히 이런 순간에 말을 걸지 못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처절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가 처분하는 건 모두 같은 북한의 인민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제 양심을 파고들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저항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절망, 회의,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정들이 제 가슴 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그렇게 다시 수색을 시작하면서 저는 문득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걸까요? 탈영병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들, 굳어버린 표정들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형제였고
남편이었겠죠.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수많은 꿈과 희망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색을 하는 중에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또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이겠죠. 저는 주머니 속 동생의 사진을 만졌어요. 차가워진 손끝으로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더듬으며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랬죠. 사진 속 동생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순수한 미소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수색을 계속하겠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 전쟁이, 이 처분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 의문이 점점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탈영병을 찾아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동생이라면 제가 과연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답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그러다 저는 제 인생을 뒤집어 버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펜을 움직이며 하루 동안의 처분 내역을 적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멀리 포성이 들리고 벙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파 장애라고 생각했죠. 요즘 들어 통신 장비들이 자주 고장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들려온 그 목소리. 형, 들리십니까?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잉크가 군화에 튀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확실하게 제 동생 성민이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의 볼륨을 조절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어요. 너무 세게 다이얼을 돌린 탓이었겠죠. 급하게 주파수를 미세하게 맞추면서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러자 그때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저희가 결심했습니다. 폴란드로 가기로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폴란드라뇨?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검어졌다를 반복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후 이어지는 성민이의 설명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팔중대는 이미 절반이 전사했다고 해요. 매일같이 드론 공격에 시달리면서 살아남은 병사들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리고 있었죠. 그들은 몰래 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폴란드의 난민 수용 정책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속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 우리 여기서 다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목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죠. 30년간 제 머릿속에 주입된 모든 이데올로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충성, 의무, 애국, 그 모든 것들이 제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상 위에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을 때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지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도를 펼치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폴란드로 가는 경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바래진 지도 위에서 희미한 국경선을 따라가며 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그려보았어요. 군사 정보망 담당자였던 부하와 이야기를 자주 나누던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각종 검문소의 위치, 순찰 경로, 국경 감시 시스템 등 모든 정보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빨간 연필로 지도 위에 경로를 표시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만약 실패한다면 동생에게 더 큰 위험을 안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직 탈출 계획에만 몰두했죠. 때론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흐려지기도 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책상 위에는 쪽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각 검문소의 교대 시간, 달의 위상, 날씨 예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점점 희미해질 때쯤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가장 믿을 만한 5명의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계획을 설명했죠.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닌 생사를 건 제안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김주철 하사가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렇게 저희의 탈출은 한밤중에 시작됐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구름이 두껍게 깔린 하늘은 마치 우리의 도주를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최소한의 식량과 필수품만 챙겼어요. 무거운 군장은 오히려 독이 될 테니까요. 제 배낭에는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벨라루스의 깊은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망자가 된 것이죠. 매 발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시험대였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발밑의 낙엽은 때때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으니까요. 숲속은 생각보다 저희에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추격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면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숨어야 했습니다. 가끔은 수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숲속에서 마주친 다른 탈영병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덮인 눈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들을 보니 어떤 이는 지뢰를 밟았고 어떤 이는 추위에 쓰러진 것 같았어요. 그들의 얼어붙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대로 전선에 남았다면 우리도 저렇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숲속에서 만난 동생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했습니다. 제가 평소 알던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죠. 평소에는 책만 보던 아이였는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앞장서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켠이 뭉클하더군요. 형,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우리가 꿈꾸던 자유가 저기 있어요. 이러한 동생의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폴란드 국경이 보였을 때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기만 가면 된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말이죠. 운명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바로 사살부대원들이었습니다. 성민아, 철조망으로 가. 제가 소리치는 순간 왼쪽 어깨에 뜨거운 것이 관통했습니다. 총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는 않았어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격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어요. 한 발, 한 발. 제 총알은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고 추격대의 발걸음은 점차 늦춰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철조망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쇠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저격수들의 총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총격전을 벌이며 저희는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고 성민이의 서투른 영어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순간 강한 조명이 우리를 비췄어요. 바로 폴란드 국경수비대였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우리를 보호 조치했어요. 추격대의 총알이 여전히 날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국경수비대의 차량에 올라타면서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어요. 형,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해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차를 타고 한동안 달려 마침내 저희는 난민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르샤바의 난민보호소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지더군요.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근처 성플로리안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서웠어요. 폭격이나 공습 경보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소리가 제게 안도감을 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시간이 갈수록 어깨의 총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날씨가 안 좋을 때만 가끔 쑤시는 정도가 되었죠. 폴란드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잘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동생 성민이는 아직도 불안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는 날도 많죠. 탈출할 때의 공포가 아직 그 애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나 봅니다. 저는 매일 밤 동생의 이마를 쓰다듬어주면서 이제 괜찮아. 우린 안전해라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울곤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호 결정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었는지 그 순간에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실감났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그제서야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는 순간 동생과 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고향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처음 몇 주는 하나원에서 지내면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도 심지어 음식을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특히 회사들이 봉사를 다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게 된 KS 오토플랜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시스템.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이어지는 봉사활동과 기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인데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KS 오토플래닛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세요. 하지만 동생 성민이가 저보다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성민이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방은 2개뿐이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은 곳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거든요. 벽에는 동생이 찍은 사진들로 가득해요. 성민이가 사진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찍은 사진들이죠. 아직 서툴지만 그 애의 눈에 비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으로 동생 학원비도 보내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죠. 밤마다 대학을 목표로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비록 나이가 좀 많아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꿈을 이루어간다는 게 너무나 설렙니다. 동생은 처음엔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을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학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다닌다며 신나하죠. 동생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저희가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맞은 봄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벚꽃이 폈을 때 저는 동생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때로는 평양에서의 봄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반년이 되었네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저희에겐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희는 더 열심히 살면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아놓으려고 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동생이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작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이제 저희 집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우리가 선택한 자유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선물해주고 있답니다. 러시아에서의 저희 북한 군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귀를 찢는 포탄 소리와 시체들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철수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1년이 넘은 리철수라고 합니다. 이제야 남한에 적응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요즘 뉴스를 보면 예전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특히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복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억은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터를 직접 가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죠. 그러다 이번에 북한 군인들이 탈영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결국 이것도 뉴스로 나오게 되는구나 싶더군요. 저 또한 러시아에서 동료들과 함께 탈영을 했었기 때문이죠. 북한이 군인들을 러시아로 파견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보내고 있었죠.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꺼내보려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국민들을 방치했는지 그 실상을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군인들이 체제에 충성만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특히 제 세대의 사람들은 더하죠. 혹시 여러분 장마당 세대라는 걸 아시나요? 저희 세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 국가의 배급 대신 장마당에서의 거래로 생존을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왔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저를 포함한 몇몇 군인들이 지휘관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그리고 긴장한 상태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부대에 선발되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러시아라니, 우크라이나라니. 지도에서만 봤던 그 먼 나라로 간단히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물건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몰래 챙겨주신 엿과 약간의 돈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렇게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호가 제 어깨를 툭 쳤죠. 야, 철수야.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된 것 같지 않아?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일지 비극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옆자리에 영호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넌 어떤 생각이 들어? 제가 물었죠.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잖아.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브리안스크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혹한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러시아의 날씨가 추울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느껴보니 숨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더군요. 코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고 입김이 공기 중에서 하얗게 얼어붙는 걸 볼 수 있었죠. 추운 날씨를 뚫고 기지에 도착해서 우리에게 배정된 숙소를 보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20명이 좁은 막사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창고를 개조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녹슨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낡은 2층 침대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닥은 얼어붙은 흙이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리는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이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옆 사람과 바짝 붙어 자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걸 깨달았죠. 영호와 저는 자주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잤어요. 그의 체온이 전해질 때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죠. 야, 철수야. 우리 지금 북극곰 같다. 유쾌한 영호의 농담에 웃음이 났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소리와 이를 떠는 소리가 밤새 막사를 채웠으니까요. 식사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식당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게 했거든요. 하루는 우연히 러시아군 식당 앞을 지나가다 그들의 식사를 목격했어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 육류가 풍성한 그들의 식탁은 마치 다른 세상의 것 같았죠. 빨갛게 익은 토마토,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기, 갓 구운 빵의 향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아픈 건 이런 차별이었어요. 저희의 식당에서는 하루 두 끼의 빈약한 식사가 전부였습니다. 대부분 마른 빵과 맹물 같은 수프뿐이었죠. 가끔 나오는 고기는 질긴 근육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수프라고 해봤자 흐리멍텅한 물에 약간의 채소 조각이 떠다니는 정도였죠. 처음에는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죠. 배고픔이 무서운 건 단순히 허기진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갉아먹고 인간성을 파괴해간다는 게 더 무서웠죠. 밤마다 꿈에서 풍성한 식탁을 보곤 했는데 잠에서 깨면 더욱 비참해졌어요. 그렇게 영양실조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자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지는 동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돌아왔죠. 살이 빠져 앙상하게 된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가 함께라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사실 그 말을 하는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러시아군 식당에서는 축제 분위기 속에 특별 만찬이 열렸거든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풍성한 음식 냄새가 북한군 숙소까지 퍼져왔습니다. 구운 칠면조의 향긋한 향기, 달콤한 과일 케이크 냄새. 그날 밤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마른 빵과 수프로 저녁을 때웠어요. 줄인 배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그럴 때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방인이자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의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죠. 러시아군에게 우리의 생명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망감을 삼키느라 힘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영호가 몰래 가지고 온 사진을 꺼내 보여줬죠. 그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을 보며 우리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버티자.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런 고단한 나날 속에서도 저와 북한군 동료들에게 작은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 통역병 안나였죠. 얼굴도 아름다운 안나는 처음부터 우리가 받는 차별적 대우를 눈여겨보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이 차가운 기지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죠. 사실 안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경험으로 이미 러시아인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희 또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안나의 눈빛에서 우리는 동정심을 넘어선 깊은 연민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의 열악한 처우와 고립된 상황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자신의 위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우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몰래 추가 식량을 전해주기도 하고 러시아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그녀가 건네주는 작은 빵 조각이나 과일 하나가 우리에겐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증표 같았거든요. 러시아어를 배우는 시간은 특히 즐거웠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단어를 따라하면 안나는 항상 밝게 웃으며 격려해줬죠.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학생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모순된 현실에 가슴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안나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의 안나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설레는 듯 반짝이는 눈빛과 살짝 긴장한 듯한 미소. 그녀도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나는 제게 이어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힘이 될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죠. 그러자 제 귓가에 처음 들어보는 한국 노래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였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처음에는 생소한 멜로디에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곧 그 감미로운 선율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가사의 의미는 몰랐지만 그 멜로디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죠. 특히 후렴구에 그 봄날이 올까? 라는 부분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러한 제 반응을 본 안나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사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죠. 안나의 설명을 들으며 노래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순간 노래는 저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제 얼굴 한 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꽃 피울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이 가사들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 모든 것이 이 노래에 담겨 있었죠.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로 봄날은 우리 북한군들 사이에서 일종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서로를 위로했죠. 버티자. 우리의 봄날도 언젠가 올 거야. 라고 말하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렇게 노래를 통해 저와 동료들은 정말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봄날 외에도 다양한 한국 노래들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슬플 때는 발라드로 위로를 받았고 힘들 때는 힙합으로 에너지를 얻었어요. 특히 아이유의 반편지나 유나의 우상 같은 노래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안나는 저희에게 단순히 노래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와 관련된 한국 문화나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주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한이 어떤 곳인지,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졌죠. 안나가 들려주는 한국의 현대 문화, 발전된 기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등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으니까요. 철수야, 넌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뭘 하고 싶어? 영호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강에서 치맥을 먹어보고 싶어. 제가 대답했죠. 안나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치맥 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난 남산타워에 가보고 싶어. 거기서 보는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답대. 민호가 말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가 철저히 반역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헛돼 보일지 모르는 꿈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안나와 음악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훈련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 흥얼거리며 노래를 나눴고 어려운 러시아어 단어를 배울 때면 노래 가사를 예로 들며 웃곤 했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것들로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고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조금은 견딜 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나의 이런 행동은 분명 그녀에게도 위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런 위험을 감수했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우리 모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 북한군을 괴롭히는 일 또한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시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우리를 모욕하고 음식을 빼앗고 때리기까지 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굴욕을 당할지 두려워 가슴이 떨렸어요.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밥을 받고 있을 때 러시아 군인 하나가 제 밥그릇을 발로 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줄을 섰죠. 주변에서 들리는 러시아 군인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박혔어요. 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 입안이 피맛으로 가득 찼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고 우리는 점점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붙잡고 울었지만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 박민호가 이런 부당한 대우에 더는 참지 못하고 결국 항의를 하고 만 것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나에게 배운 서툰 러시아어로 말이죠. 우리도 같은 군인이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민호를 쳐다봤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러시아 군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거든요. 그들의 눈에서 분노와 경멸이 번뜩였습니다. 역시나 저의 예상대로 민호의 말에 화가 난 러시아 군인들이 민호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죠. 민호의 비명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희가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다른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막아섰기에 저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너희도 저렇게 되고 싶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의 구타가 끝난 후 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와 입에서 피가 났고 온몸에 멍이 들었죠.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았죠. 하지만 러시아 군은 민호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우리가 민호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들은 걔는 걔 우리에서 죽어야 한다 며 비웃기만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또다시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민호를 숙소로 데려와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를 돌봤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약도 의료기구도 없는 우리로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러시아 병사의 실수로 우연히 들은 정보였는데 러시아 군이 북한 군인들을 인간 방패로 쓰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예상되는 최전선에 북한 군인들을 배치해 러시아군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숨이 러시아 군에게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들에겐 우리가 그저 버릴 수 있는 물건, 아니 방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순간 느낀 절망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저는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잡히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설사 도망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막막했거든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고 고향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군요. 그때 안나가 저에게 귀중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은밀히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준 정보는 폴란드로 도망갈 수 있는 비밀길에 대한 내용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손으로 그린 간단한 지도와 함께 주요 경유지, 피해야 할 지역 등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나라여서 그곳에 가면 안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건 위험해요. 하지만 당신들이 이대로 죽는 걸 볼 수 없어요. 꼭 무사히 도망가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손이 차갑고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안나. 당신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안나와의 이별이 가슴 아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제 머릿속에는 안나가 들려준 노래 봄날의 가사가 맴돌았죠.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라는 가사를 되뇌며 용기를 냈어요. 그 노래가 마치 우리의 여정을 위한 주제가처럼 느껴졌죠. 두렵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곧바로 영호와 다른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노래 가사들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았죠. 우리가 만든 겨울 이야기, 끝나지 않을 겨울 이야기.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살아남아 새로운 봄을 맞이하리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친 민호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그를 두고 갈 순 없었어요. 함께 왔으니 함께 가야지. 저희는 웃으며 민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타령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두운 밤을 틈타 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북한 군인들이 도망쳤죠. 우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도망가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죠. 매 순간이 위험했어요. 러시아 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죽이며 걸어야 했고 때로는 숲속에 몸을 숨기기도 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해서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로 배를 채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도망가는 동안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함께 배운 한국 노래들을 흥얼거리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으로 가는 도중 영호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발이 걸려 넘어진 거죠. 다리에서 피가 났고 영호는 걷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노래들을 떠올리며 그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저희는 곧바로 영호를 부축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번갈아가며 영호를 부축했죠.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갔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그렇게 폴란드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죠. 과연 우리가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 넘어간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고 오직 앞으로 가는 길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전진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국경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모두 조심해. 소리 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국경을 향해 나아갔죠.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모두는 얼어붙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순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국경을 향해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영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해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정말로 우리만의 봄날을 맞이한 거죠.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어떨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함께였고 이제 자유롭다는 것.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에 의해 체포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난민 신청 절차를 거쳐 대규모 난민 수용소로 이송되었어요. 수용소의 환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자유의 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전쟁의 공포에서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으로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러나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죠. 폴란드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못하는 우리로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간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문화적 차이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음식, 생활습관, 사회적 규범 등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용소를 방문한 한인 교회 봉사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자유롭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순간 저와 동료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인교회 관계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동정심을 느낀 듯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죠. 법률 지원을 제공해주셨고 대한민국 정부와 연락을 취해 우리의 한국행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간의 복잡한 외교적 절차와 법적 과정을 거친 끝에 우리 중 일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7명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폴란드에 남기로 했어요. 어떤 이는 유럽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또 어떤 이는 건강 문제로 먼 여행을 할 수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폴란드에 남기로 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라는 약속을 하며 서로를 껴안았죠. 그들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저희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그동안 위안을 얻었던 한국 노래들을 들으며 자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폴란드에 남은 동료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도 들었죠.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우리 모두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저희를 암묵적으로 위로해주던 한국에 저희가 오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결국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공항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지원단체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지내며 적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만의 생활 방식, 법률, 경제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로웠죠.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렇게 석 달 후 저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 열쇠를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가 있었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투리와 억양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기도 했고 문화 차이로 인한 실수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따뜻한 도움과 이해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학 생활도 즐기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프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폴란드의 남은 동료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한국에 온 동료들과 자주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고 함께 우리의 봄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통일 전문가가 되어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겪은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이 저에겐 축복이고 감사함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우리 모두의 진정한 봄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그리고 폴란드의 남은 동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 그때가 바로 우리 모두의 진정한 봄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